네, 유형자산에 대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시세차익, 목적이다. 여러분, 유형자산은 어떻게 해야 유형자산이 됩니까? 우리 회사가 장기간 뭐 하시대요? 사용하려고 하는 걸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시세차익 목적은 또 투자하는 거죠. 장기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고 산 게 아니라 내가 뭐 값이 뛰면 도로 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투자 목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2, 3, 4번은 다 우리 회사가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거죠. 그게 유형자산입니다. 2번 마찬가지 문제고요. 유형자산 장기간 사용해야 되지만 유형이란 말에 의해서 뭐도 나와야 돼요? 형태도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권이 정답. 상표권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형 자산이 됩니다. 3번 종류가 다른 것.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 비품 이런 건 유형 자산이 되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속에 포함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여러분 이거 코드 번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이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이런 거 코드 번호 찾아보시면 쉽게 답 알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4번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정말 잘 나옵니다. 취득 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번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돈 빌렸겠죠. 돈 빌리면 뭐 줘야 됩니까? 이자 줘야 되죠. 자,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의 가산함을 뭐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자 주면 이 이자는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비용 처리하시는 겁니다. 원칙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름이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게 예외적으로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은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산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때 보통 이런 계정 과목을 쓰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래서 1번이 오답입니다. 왜? 원칙은 뭡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건 예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5번 취득 원가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론 배운 거 하시면 취득 원가 할 때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미음 얘기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 이때 지금 보기는 여기 보기에 뭐죠? 국공채에 뭐라고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 가액이 취득 원가라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매입 금액이 아니라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뭐라고요? 차액이 취득 원가입니다. 매입 금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와의 차액, 그걸 취득 원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오답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말을 하다가 잘랐죠 지금. 6번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러분 6번은 그래도 쉽게 답 찾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얘 잘 나옵니다. 무슨 표현?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 이런 표현 나오면요 언제나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 차감 빼줘야 된다. 이건 기업회계 기준, 이건 세법, 이건 언제나 차감입니다. 빼줍니다. 포함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여러분 사용을 중지했대요. 감가상각 합니까 안 합니까? 감가상각 한다고 했죠. 여러분 어떤 자산을 감가상각 안 하는 겁니까? 처분 예정으로 사용을 중단하면 감가상각 안 하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사용을 멈췄다는 건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췄다? 그래도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금융 리스로 이용 중인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시험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뭐가요? 금융 리스, 운용 리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돼서 그런데 금융
리스는 사실상 취득한 것처럼 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요 금융 리스 말고요. 운용 리스로 이용 중인 차량 문방구라면 그때는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스는 크게 지금처럼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 리스 많이 하죠. 여러분 빌려서 쓰는 거 뭐 정수기 리스에서 쓴다고 하고 차도 리스로 구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운용 리스는요 빌리는 겁니다. 빌리고 대가로 빌린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라고 했으면 2번이 감가상각 아닐 텐데요. 지금 금융 리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아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이고요. 할부로 구입해서 사용 중인 비품, 할부는 왜 나왔겠습니까? 돈을 다 주지 않았던 거죠. 할부니까. 그래도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해나가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왜? 건설 중이다. 여러분 감가상각 안 하는 거 모두 감가상각을 안 합니까?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안 하죠. 왜?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할 수가 없죠.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될 겁니다. 그 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교환. 자, 교환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 장난이요. 이거라는 거 이종 교환이 있고 동종 교환이 있다. 이종 교환은 취득 원가가 뭐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동종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래서 요 공정 가치랑 장부가액 요 표현을 바꿔서 많이 냅니다. 주로 위아래를 바꿔서 그다음 또 내는 포인트가요. 여기 제공한인데 제공한이란 말은 내가 받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죄송합니다. 제공한은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 준 거의 장부가액인데 이걸 말을 바꿔서 제공 받은이란 말로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출제 포인트가 요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을 바꿔서 낸다든가 아니면 제공한이 아니라 제공받은이라고 많이 냅니다. 1번을 보시면 이종 교환은요. 네, 취득가액은 뭐가 취득가액이다?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는 맞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 취득자산 받은 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내용하고 9번 유형자산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은 사용이 목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형태가 있어야 되고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쓰려고 하는 거 잠시 한 달, 두 달 쓰는 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쓰려고 하는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은 뭐라고요?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배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요 글자라도 기억하십시오. 감가상각이 뭐냐? 배분한다. 비용을 배분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 맞는 말이죠. 왜? 잔존가액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을 빼고 잔존가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을 할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내용 연수는 실제라고 했는데 내용 연수는 실제가 아니라요. 합리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내가 차를 사면 내용 연수는요. 내가 이 차를 몇 년간 이용하겠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지 진짜로 5년 탔다? 그건 미래니까 알 수 없죠. 여러분 감가상각은 사서 감가상각은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걸 실제로 몇 년 탈지 도저히 알 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10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매 기간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내는 것은 매 기간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줄어든다고요. 점점 줄어드는 걸 이런 걸 이제 체감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체감법이라고 하는데 체감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체감법이란 말이 그냥 시험에 나오시면 정률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정률법 말고도 체감법이 또 있습니다. 연수 합계법도 체감법 중에 한 사례입니다. 설마 정액법을 찍진 않겠죠? 정액이란 말에 의미가 있으니까 정액은 매년 정액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 3번이 답이 안 되는 건 생산량 비례법과 조업도 비례법은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똑같은 거다. 여러분 시험에 혹시 조업도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생산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업도와 생산량이란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닌데 조업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조업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감가상각비가요. 초반에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걸 체감법, 정률법이나 연수, 합계법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1번 옳지 않은 것. 진부화가 뭡니까 여러분?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니까 막 가치도 많이 떨어지겠죠. 네,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뭡니까? 중단 자산이죠. 중단 자산도 사용을 중단한 자산도 감가상각은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내용 연수가 있어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기업의 자산 관리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효익의 일정 부분이 소멸돼서 처분될 경우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내용 연수를 추정해야 된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네, 비슷한 걸 떠올려서 가지고 오시는 게 합리적이니까.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땐 3번의 감가상각 방법들이 있죠. 이 방법들을 선택할 땐 현금 흐름이라든가 절세, 세금을 아끼려고 그런 걸 고려해서 선택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4번이 오답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회사의 경제적 환경에 맞춰서 합리적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현금 흐름이라든가 세금을 아끼려고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회계고요. 세법은 세법입니다. 회계는 회계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 세법은 세법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세법을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회계를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개입니다. 4번 오답입니다. 12번 첫 해의 회사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액법이 됩니다. 여러분 감가상각비는요. 초반에 정률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 연수 합계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정액법이 감가상각비가 좀 제일 적게 나옵니다. 뭐가요? 감가상각비가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그럼 거꾸로 비용이 정률법이 많이 나온다며요. 그럼 이익은요. 비용이 많이 나올수록 이익은 적어지죠. 그래서 이익은 반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률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주의적인 방법이다. 보수주의적인 방법이란 말이 뭡니까? 이익은 늦게 낮게. 그래서 정률법을 선택하시면 감가상각비가 초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익은 가장 적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이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계산하는 거 물어봤죠? 이익 정액법이라는 거. 그 다음 13번 감가상각비와 누계 계산해봐라. 자, 이건 옮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공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정액법하고 정률법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항상 여러분 날짜 조심하십시오. 뭐요? 취득일 날짜 조심하십시오. 취득일 언제입니까? 18년 1월 1일. 자, 감가상각비 무슨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정율법. 정율법 계산하는 공식 취득가액에서 뭘 뺍니까? 감가
상각, 누계획을 빼서 뭘 곱하는 겁니까? 정률, 상각률을 곱합니다. 그럼 18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시면 취득원가 얼마요? 200 나와 있죠? 누계획은요? 없죠. 왜 없습니까? 지금 처음 샀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처음에는 감가상각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누계가 있을 수가 없고 정률은 10%래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 그 다음 조심할 건 취득일 날짜 보라는 거. 1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1년 내내 썼겠죠. 요 감가상각비는 뭐라고요? 연간입니다.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다. 1월 달에 샀으니까 1년 내내 썼겠죠. 그러니까 2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20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누계획. 누계획이 지금은 있죠. 누계는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 작년에 한 번 했죠. 얼마? 20만 원. 빼고 곱하기 10%.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18만 원. 질문은요. 19년도의 감가상각비 18만 원이죠. 19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그 다음 누계획은요. 누계획은 지금까지 한 거. 지금까지 이만큼 했죠. 38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용 강도나 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오면 손상을 검토한다. 매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년 말 결산할 때마다 유형자산의 손상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셔야 된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의 총액의 추정액 및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손상차손 잠시만하지만 이게 손상차손이다.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근데 이 회수 가능액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했죠. 이때 순공정가치는요. 여기 나오죠.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앞에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 흐름의 총총액 요 말 있죠. 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용가치. 그래서 이 금액보다 떨어진 금액.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은 그냥 요 말 써 있는 거죠. 회수 가능액은 이 금액 중 큰 금액이다. 순매각가액. 이게 공정가치입니다. 순공정가치.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순공정가치고요.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오답입니다. 손상차손 누계액은 재무제표 부채다. 부채가 아니라요.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부채가 아니라. 여러분 손상차손 누계액은 보시게 되면 여기 지난 시간에 여기 취득 원가에서 뭐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뭐 좀 머리 아프면 이런 말 굳이 모르셔도 될 거는 같긴 한데 취득원가 공정가치 어쨌건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보시면 취득원가 공정가치에서 누구 빼줍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 성질이 뭡니까?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죠. 그 다음 손상차손 누계액도 뭐 해주랍니까? 빼주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산에서 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형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이다. 부채가 아니라. 15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여러분 시험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표현 정말 잘 나옵니다. 수익적 지출은 뭐랑 같은 말입니까? 비용.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안 하고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줄겠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는 늘어납니까? 자산은 늘어나겠죠. 왜? 하면 안 되는데 자산으로 했으니까 자산은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그랬죠. 자산과 이익과 자본은 방향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그죠? 이익이 과대,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날 거고요. 4번은 있죠? 자본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 3, 4번은 같은 말인 거죠. 16번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 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15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되겠죠. 역시. 그러면 1번 자산은 실제보다 뭐다? 과소가 아니라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부채. 여러분 부채는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있죠. 부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부채는 과대? 아니요. 부채는 그대로 있겠죠. 3번 이익은 과대. 3번이 정답이죠. 4번 매출 총익 과소. 매출 총익도 과대죠. 이익 과대 과대. 3번이 정답이다. 17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 보조금은요.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면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은요. 장부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뭘? 정부 보조금을.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왜 말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왜요?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 회사한테 지원해 줄지 지원 안 해줄지 그걸 모르겠는데 난 장부에 달 거라고요. 뭐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런 말이라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로또를 샀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뭐 1등 당첨되면 10억이 생긴다. 당첨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는데 로또 사자마자 나는 1등 당첨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인데 수치할 거라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꿈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1번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지난 시간에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정부 보조금은 수익 관련 보조금도 있고 자산 관련 보조금도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네요. 그 다음 3번에 써있는 말은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런 말 써있고 4번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땐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 보조금 잔액을 처분 손익에 가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 얘기입니다. 팔았을 때이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다 이 손실이나 이익에 반영시킨다. 요 얘기입니다. 요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말로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18번 틀린 것은 처분 시 장부 금액은 기록된 금액이죠. 우리 회사 장부에 1억이라고 써 있는 걸 처분 금액, 파는 금액 2억에 팔았다면 당연히 비싸게 판 거니까 이익이 나오겠죠. 맞는 말이고 2번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 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그래서 정액이죠. 똑같이 하니까. 세 번째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3번이 정답이죠. 왜요?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여러분? 자산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이. 3번은 여기를 수익적 지출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이 잘못됐고. 4번은 너무나 당연한 중요한 말이죠. 취득 원가에는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4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말입니다. 19번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네, 맞죠? 감가상각의 정의가 써있고. 두 번째 2번이 오답이죠.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구입한 때가 아니라 사용이 준비된 때부터,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구입한 때가 아니라는 거. 20번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 자, 여러분 이걸 아시는 분은 그냥 계산하고 답 찾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문제 있지만 감가에 근데 몇 년도라고 했네요. 3차 연도니까 이건 계산을 조금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공간이 적어서 일로 가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써 있으니까 먼저 뭐요? 정액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액법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매년 똑같이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그러면 해볼까요? 취득원가 얼마? 100 마이너스 잔존가치 10%, 그럼 10%니까 10만원 나누기 내용 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럼 얼마 나옵니까? 9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18만원 나오겠죠. 이게 첫째 연도에. 그런데 지금 몇 번째 연도를 물어봤으니까 3차 연도를 물어봤죠. 근데 정액법은요, 매년 똑같으니까 3차 연도도 역시 얼마입니까? 18만원 나와야겠죠. 매년 똑같아야 되니까 정액법으로 구해봤고, 이제 정률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정률법 계산하는 방식,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자,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100. 누계액은요, 없죠. 처음엔 곱하기 정률 0.4.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40만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연도고요. 두 번째 연도는요,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누계액 40만원 있죠. 한 번 했으니까 과거에 곱하기 0.4. 그러니까 60만원 곱하기 0.4를 하셔야겠죠.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여러분? 24만원.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3차 연도 100만원 마이너스 누계액.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이제 64만원이죠. 지금까지 한 게 누계액이니까 곱하기 0.4. 그럼 얼마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원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게 정답이죠.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14만 4천원. 그런데 이거 약간 별애인데요. 이렇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은 좀 더 빨리 하려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요 40만원에다가 이 0.4의 보수라고 하거든요. 0.4의 보수가 0.6이죠. 보수란 건 완벽해지기 위한 숫자. 둘이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40만원 곱하기 0.6. 그러면 이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24만원에다 0.6을 곱해서 14만 4천원, 이렇게도 계산돼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네, 이런 이제 약간 별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논리적 계산 공식대로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 계산하는 원칙,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한텐. 그 다음 세 번째,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역순이죠. 내용연수의. 그러면 1차 연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원가 100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 몇 년입니까? 15년이죠. 왜? 15 1, 2, 3, 4, 5 5년 내용연수인데 그것들의 합 15. 분자는요, 역순. 그러면 거꾸로 5부터. 예, 그래서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곱하기 15분의 5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여러분? 30만원 나오시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연도 알아보시면 100만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 역시 10만원이죠. 곱하기 역수, 합 15조. 합은 역순. 이제 뭡니까? 두 번째 연도 5 다음에 4조. 역순 순서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15분의 4라는 거. 그럼 얼마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24만원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 똑같은 방식이죠. 100만원 마이너스 누계액 10만원 곱하기 15분의
역순 무슨 차례입니까? 3이죠. 5, 4, 3 거꾸로. 그러면 얼마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18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 18만 원이 나오시네요. 그럼 지금은 정답이 뭡니까?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도 18만 원, 연수학계법도 18만 원 똑같네요. 정률법은 제일 작죠. 14만 4천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맞죠? 연수학계법과 정액법은 같고 정률법이 제일 작게 나오시네요. 네. 이론 문제 여기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 회계 처리 전표 입력하시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